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진가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사진가가 될 수 있다. 구태여 전업 작가가 아니어도 본업을 가지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가로서 입지를 얼마든지 굳힐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특히 사진가가 고민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 주제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아이템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템을 설정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문학자나 자연과학자가 논문을 쓸 때 주제와 목차만 정하면 논문의 50%는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진가에게는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한 40, 50%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진 발명을 183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80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95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사진을 과거 사진, 이후의 사진을 현대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오는 중에서 특히 현대 사진에 오면서 스트레이트 사진과 이미지 메이킹 사진, 실험 사진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더구나 오늘날 우리 포토샵이 나오면서 테크닉에 관해서는 아마 무한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닉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작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진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 인물 사진하고 다큐멘터리 사진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하는 걸 공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지금까지 배운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에서 이 방송을 먼저 내보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기본적으로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카메라 조작에서부터 기초 과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어떻게 프레임을 이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훈련받고 만들고 평가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우선 사진을 찍고 그 과정에서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제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주제 설정을 해서 이 주제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작업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깊이 있게.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 이 주제 설정을. 그래서 요 방법론으로서 우리는 국내외에 국내의 작가들의 작품집과 전시를 작품집과 전시를 다양하게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늘 이 작가들은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는 55년 이후에는 우리가 How to C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은 스트레이트 사진이든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든 많은 전문가와 일반인 또는 독자들에게 동감을 얻고 설득력을 얻는 작품들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작업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끊임없는 의문. 기존에 발표된 미학에 관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와 아울러서 그것에 관한 의문을
끊임없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집을 하나 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25년 이내에 디지털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는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독일, 프랑스 파리 등등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나는 각종 전람회와 출판된 사진집 정보를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좀 부지런하고 좀 더 깊이 관심을 갖는다면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많이 보고 많은 의문을 갖는 것, 그걸 가지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개 어떤 작가들은 풍경을 다루었구나. 어떤 작가는 인물 중심으로만 했구나. 어떤 작가는 또 동물을 다루었구나. 어떤 작가는 식물을 다루었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순수 사진으로 다루었는가? 또는 다큐멘터리로 다루었는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작업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일단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고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나의 방식, 내 방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면 더없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럼 우리는 결국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작업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내야 할 단서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일단은 한국 문화에 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자잘한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 예전에는 우리가 55년 이후에는 우리가 왓두시 이럴 때 무엇을 봤느냐 할 때는 우리가 소재주의로서 좀 크게 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5년 이후에 점차 70년대 이후로 오면서 현대사진 쪽으로 오면서 더욱더 세분화되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표현하는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살펴보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주장을 그 작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는 그 지역의 고유 문화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고유 문화, 지방이든 도시든 고유 문화의 코드가 무엇일까? 시대에 가장 우리가 기록으로 해석해야 할 방법. 이것은 기록뿐만 아니라 표현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유 문화를 찾아낸다. 이 문화는 물론 이런 것들, 풍경이든 인물이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가장 지역적인 고유한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고유한 것들, 한국적인 특색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야 되는가? 고유 문화에다가 우리는 보편성을 아울러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몇 년 내에 우리가 지금 한 10년 내외에 인문학 열풍이 우리가 열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정말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하면 우리가 문학, 역사, 철학, 우리가 전 국민이 또 대학 또 생들도 교양을 갖추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또 그것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오늘날 우리가 안타깝게도 취업이라는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시대가 급격히 바뀌면서 기초학문인 이런 인문학이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폐과가 되는 이런 아주 국가적인 손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몇 년 동안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아직도 다양하게 인문학 강좌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런 다양한 인문학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루 섭취하다 보면, 물론 인문학 자체에서는 이것이 인문학은 통찰의 학문이냐 비판의 학문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가에게 필요한 자양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번뜩 떠오를 수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해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루 공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다음 인물하고 다큐멘터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큐멘터리에 만약에 인간의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인류학 책을 기본서, 입문서를 몇 권씩 읽어두면 인류학자가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다큐멘터리 사진가에게 아주 큰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 동영상은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가 아주 교과서이며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이해해야 되지만 밖에 나와서 숲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숲을 보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방법론에서 큰 도움이 된다. 거기서 아울러 세계 사진사, 한국 사진사도 덧붙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주제, 우리가 생활에서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단서를 찾아내서 작업에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가에게서는 주제 설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예를 이제 다양하게 우리 사진가별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해서 특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사진을 앞으로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자기만의 주제를 설정을 한다. 이런 주제가 일단 하나의 주제가 설정이 되면 요것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흑백으로 갈까 칼라로 갈까 아니면 혼용을 갈까, 부분적으로 흑백 부분적으로 칼라로 할까 하는 방법론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가 하는 주제가 설정되면 방법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갈 건가 칼라로 갈 건가 또는 섞어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진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35mm,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소형 카메라 DSLR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이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홀각 카메라로 중형 필름으로 갈 것인가. 이러면 우리가 중형 포맷 해가지고 미디엄 포맷 이러죠. 미디엄 포맷으로 갈까. 또 후에 출판 오프라인에 전시를 할 때에는 크기를 대체로 어떻게 갈까, 이런 것까지 또 전시 방법이나 그 다음에 출판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이 전시를 한다고 하면 사진 크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논문에서 말하는 목차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일단은 하면서 테스트 촬영을 하고 하면서
자꾸 보완해 가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시나 출판을 할 경우에 발표하는 작품 수의 약 30% 내지 40%가 좋은 사진으로 채워지면 그 전시는 아주 성공적이다. 그 사진집은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은 우리가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으로 연결해가서, 물론 프레임은 완벽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진가가 말하는 또 사진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진가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만 수리 주변에서 관찰을 일단은 자세히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늘 카메라 프레임 안에다 넣고 생각해 보는 버릇을 갖는 것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딱 보든 사물을 보든 프레임 안에다 딱 일단은 넣어서 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앞서 64강에서 사회적 풍경을 하면서 칼라를 다룰 경우에 카메라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조작은 ISO는 우리가 400이나 800 정도 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기했죠. 사회적 풍경을 칼라로 할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광선이 좋다, 괜찮다 그러면 데일라이트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AWB로 한번 또 테스트를 서로, 이건 우리가 바로바로 우리가 리뷰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리뷰해 보고, 내가 원하는 색이 데일라이트가 더 좋다 그러면 데일라이트를 쓰시고, 또 이거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상황별로 체크하면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또 물론 이거는 가능하는 만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리개는 조여서 펜 포커스로 가능하면 표현하자. 아주 의도된 경우, 아주 목적적으로 아웃포커스를 써서 작업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발표된 내용이 독자나 전문가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납득할 만한 그러한 표현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안일한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충해서 정정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필터를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추천한 필터 중에서 ND 필터가 있었습니다. ND 필터는 하나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ND 필터가 거기서 가변형 필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200에서 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구입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게 렌즈는 우리가 풀바디에다가 써서 테스트를 했는데 초점이 샤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변형 필터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러면 단수형 필터, 우리 요즘에 1000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ND1000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또 사진가들은 1000에다가 ND 또 8 이런 정도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장시간을 노출두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개 1000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는 ND 필터는 배수로 나간다 그랬죠. 모든 필터가 이제 그렇지 수가 있지만 배수로 나간다 했어요. 우리가 메모리 카드의 배수처럼 그렇습니다. 2, 4,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0 이렇게 나오는데 1000 넘게 되겠죠. 그러면 요 한 스탑이 늘어날 때마다 농도는 진해져서 대신 노출 시간은 역으로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ong exposure 이러죠. long time exposure.
그러면 장시간 이렇게 해서 뭐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10단이 됩니다. 1000이면은 10단을 우리가 그 셔터 스피드에서 처음 설정해서 125분에 만약에 조리개를 22에 조였더니까 타임이 뭐 60분의 1초였다. 이러면은 조리개는 픽스 고정시켜 놓고 타임만 10단 웰스탑을 쭉 옮기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찍어서 결과를 리뷰해보고 노출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단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그날 광선에 따라서 맞는 시간을 찾아내서 찍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변형 필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물 사진하고 다큐멘터리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다시 상황을 보고 현장 촬영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강좌를 하고 그리고 다른 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하루 10분 정도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사진 공부하시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